한여름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작은 방 안으로까지 흘러들어오자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던 노년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정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듯 몸을 돌려 작은 서랍장 앞에 다가갑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나무 서랍은 이제 조금만 힘을 줘도 삐걱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살살 서랍을 당깁니다. 서랍 안에는 고지서와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에 하얗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정혜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듭니다. 마치 지금도 안에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봉투를 잡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하얀 담요에 쌓여 누워 있고 사진 구석에는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옅게 잡혀 있습니다. 초점도 선명하지 않고 빛도 고르지 않아서 사진만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정혜에게 있어 자신의 한 평생을 통째로 품고 있는 유일한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여러 번 쓰다듬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많이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하듯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정말 버린 것이 아니었단다.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맴돕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야 서서히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정혜의 오랜 세월이 천천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 그때의 정혜는 아직 23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단정한 단발머리,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고 아침마다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 강의실에 앉아 조용히 필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을 얻고 부모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고 언젠가는 작은 전세방 하나쯤은 스스로 마련해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인생의 궤도가 조용히 그러나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쉽게 지치기 시작했고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감기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찾은 병원에서 의사의 입에서는 짧지만 모든 걸 바꿔버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소식일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의 정혜에게는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몸 관리, 영양 상태, 앞으로의 일정 등. 그러나 정혜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나 엄마가 되는 건가?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정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남자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그의 말 속에서 정혜는 자신이 함께 나눠 들어야 할 책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안고 가야 할 짐만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고 회사를 찾아가 보니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그의 자취는 도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진 사람과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는 뱃속의 아이. 정혜는 그 두 존재 사이에서 매일 밤 온몸을 웅크린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이 집에 알려졌을 때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정혜의 부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 결과지를 보고 나서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쏟아지는 말들은 대부분이 비난과 한숨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결혼도 안 한 애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책임은 진다니? 정혜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사라졌고 모든 시선은 이제 정혜 한 사람에게 오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워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의사보다 남자의 말보다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건 제가 나중에 평생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번 품에 안은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상상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에서는 같은 논쟁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지금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네 인생도 망치고 아이 인생도 망치는 거야. 처음에는 모든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떠올릴수록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돈도 도와줄 사람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배는 점점 불러왔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입양. 알아본 적은 있어?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원하는 다른 가정에 보내는 방법도 있대. 입양. 그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혜는 몸을 굳게 웅크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이 있고 입양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시작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꾸 그 단어를 눈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멀리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입양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혜는 결국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공기 속에서 입양기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살균제 냄새, 종이와 잉크 냄새, 아이 울음소리가 살짝 섞인 듯한 공기.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몇 가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양 가정은 충분히 검증된 곳입니다. 아이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가정 분위기도 따뜻한 편입니다. 정혜는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짐을 넘기는 걸까? 직원은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곳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말끔했고 숫자와 문장 사이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정혜의 눈에는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는 서명을 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는 분명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한 번 더 안아보시겠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는 방 안, 그중 하나에 자신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눈을 반쯤 감은 얼굴, 조금씩 움직이는 손가락, 오물거리는 입술. 정혜는 천천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작은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뺨에 얼굴을 살짝 묻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의 모든 공기와 온도를 몸으로 기억해 두려는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가. 그래도 이건 널 살리기 위한 엄마의 선택이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바래. 이 말은 아기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내려놓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이와의 거리는 팔 길이만큼에서 시작해 복도, 길이만큼, 건물 크기만큼, 골목 길이만큼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그 거리가 단 한 번도 완전히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입양 이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다시 전철을 탔고, 다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해 먹었습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청년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뻥 뚫린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빈자리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을 감으면 하얀 담요에 쌓여 있던 아기의 얼굴이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는 손을 뻗어도 도저히 닿지 않는 거리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누군가의 아이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조카가 돌이 지났어. 친구가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 있지. 요즘 애들은 말을 너무 잘해. 이런 이야기들은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다가 늘 같은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밤늦게 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정혜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인 죄책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의 안부에 대한 염려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기도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어디에 있든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줘. 이 기도는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입양 후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입양 절차를 도와줬던 지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까운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은 문득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말이야, 기억나지? 입양간 집에서 소식이 한 번 왔었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정혜의 손이 컵을 쥔 채로 잠시 굳습니다. 지인은 그 사실을 큰 의미 없이 전하고 있었지만 정혜의 귀에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유리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정말 잘 지낸대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사랑받고 있대. 입양 가정이 저쪽 신도시 쪽이래.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갈 나이쯤 됐지. 지인은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성을 윤 씨로 바꿨다고 했던 것 같고, 준호?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윤준호. 그 이름은 정혜의 마음속에 조용히 떨어졌다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이름이 정말 준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 이름의 정확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아이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준호야. 기도할 때도, 사진을 볼 때도, 마음속으로 아이를 떠올릴 때도 그녀는 늘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이 붙은 순간 아이의 존재는 그녀 마음속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던 시간들은 점점 한 가지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멀리서라도 그 아이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도시 쪽, 주소야 정확한 동, 호수까지는 아니고 대략 이 근처라고 했던 것 같아. 그 종이에는 도시의 한 구석을 가리키는 짧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정혜에게는 지도 전체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혜는 결국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라진 도시 풍경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심가를 벗어나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종이에 적힌 주소를 더듬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정혜는 신도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놀이터와 벤치, 작은 정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혜는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동과 호수는 알 수 없었지만 이 근처 어딘가, 이 건물들 중 어딘가에 자신이 입양 보낸 아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지 안의 모든 창문을 다른 의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놀이터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정혜는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작은 몸집도 아니고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딘가 눈길이 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모래성을 묵묵히 쌓고 있는 아이, 다른 아이가 와서 그 모래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크게 울지도 않고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조용히 성을 쌓기 시작하는 아이. 정혜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준호일지도 모르겠어.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성이라는 감각은 때로 어떠한 논리보다도 더 앞서가 버리는 모양입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정혜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모래 위에 반사되어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평범한 오후의 한 장면이었지만 정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첫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멀리서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쪽으로 걸어갈 때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안녕, 준호야. 그날 이후로 정혜의 삶에는 조용한 의식 하나가 생깁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생일 날짜를 정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삽니다. 화려한 케이크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1인용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버스에 올라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정혜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촛불은 꽂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네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엄마도 이렇게 멀리서라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을 건넨 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케이크를 먹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 그 자리에서 아이의 생일을 기억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아파트 어디선가 진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작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야 해. 그래야 그런 선택을 한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이 의식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져도 정혜에게는 1년에 한 번 찾는 이 공원 벤치가 늘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아이에게도 정혜에게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단지 근처에는 넓은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문 앞은 항상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로 붐볐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조심스럽게 학교 근처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중 눈에 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보던 그 아이와 많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훌쩍 자라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깨 너머로 가방끈이 흔들리고 손에는 작은 공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준호야, 이쪽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를 부른 사람은 아이의 입양 부모 중 한 사람인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아이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름이 준호였구나. 그제야 정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불러왔던 이름과 현실의 이름이 서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눈가에는 회한으로 가득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서 열리던 운동회 날, 정혜는 멀찍이 서서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아이들이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관중석에서는 부모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넘어져도 괜찮아. 끝까지만 뛰어.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정혜는 조용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뛰어도 괜찮아. 다치지만 않으면 돼.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성장 과정은 언제나 조금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방식으로 정혜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갔습니다. 시간은 소년의 얼굴에서 조금씩 어린 티를 지워갔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이제 더 크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정혜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다가 우연히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우산을 펴고 나오는 사이 우산을 챙겨 오지 못한 듯한 학생 몇 명이 비를 맞으며 뛰어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익숙한 걸음걸이로 빗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버스 정류장 아래로 뛰어와 비를 피해 멈춰 섰을 때 몇 초 동안 둘은 같은 지붕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라나는 청소년 특유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걱정, 친구들과의 관계, 집안의 사소한 일들. 정혜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비,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모르는 척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혜가 타려고 했던 버스는 벌써 지나갔지만 썰렁해진 버스 정류장에 쓸쓸히 남아 아이들이 탄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세계로 나아가고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교복을 입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다가 가끔은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뒷모습을 정혜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후 이제 아이는 청년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동네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앞에 둔 커피는 이미 식었는지 김이 나지 않고 있었고 청년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일정표. 화면 속에 번갈아 떠오르는 글자들은 치열한 청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청년의 곁이 아닌 조금 떨어진 자리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청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청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년은 전화를 받으며 작게 웃으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청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리 너머 세상은 늘 그렇듯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잠시 그 모든 풍경에서 벗어난 듯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힘들지?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는다는 건 원래 그렇게 힘들단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속으로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운터에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저기 창가에 앉아 있는 젊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 것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카페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묻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청년이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은 말해 줄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분이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냥 응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청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혜는 모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카페 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도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정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청년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청년과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찾아봐도 늦지 않아. 엄마, 나 괜찮다니까. 정말이야. 둘의 대화 사이에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조금 아려오는 감정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 아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게 제일이지. 청년이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 정혜는 우편함에 조용히 봉투 하나를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크지 않지만 청년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액수의 돈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당신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돈은 빚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여유가 생긴다면 당신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은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멀리서 응원하는 한 사람. 청년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알 수 없는 위로를 조금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정혜는 청년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응원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 선생님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래요? 세월 참 빠르네요. 예비 신부도 참 착한 사람이라던데요.
정혜는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던 길에 이 소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 나이가 되었구나. 결혼식 날, 정혜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식장 건물 건너편 작은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예식장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예복을 입은 신랑이 부모님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부모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묻어 있습니다. 정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혜는 카페 안에서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예식장 앞에서는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 있고 친구들이 몰려와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결혼식은 이렇게 시끌벅적해야 좋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서며 예식장 쪽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들. 세월은 정혜의 몸에도 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졌고 가끔은 숨이 가빠져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병원 진료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드셔야 하고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셔야 하고요. 정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지만 그 푸름 속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그 아이가 40이 되는 날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숫자를 세어 보려다가 곧 그만둡니다. 너무 많이 바라지 말자. 지금까지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나는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작은 소망 하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어느 흐린 오후 창밖에는 가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었던 말을 종이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많이 굳어 있어 펜을 쥐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정말 준호가 맞는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당신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당신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입양 보내던 날, 저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 이후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년 당신의 생일을 혼자서 축하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도 켜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마음속으로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런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아왔겠지요.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던 아이,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던 소년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한숨을 쉬던 청년, 결혼식장 입구에서 환하게 웃던 신랑, 그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게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행인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편지 한 통, 계산된 커피 한 잔, 우산 하나, 익명의 봉투 하나. 어쩌면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 그런 작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들 속에 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서 묻혀버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 하나만은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완전히 당신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당신 마음 한구석에서 잠깐이라도 어쩌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삶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당신의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혜는 오랫동안 종이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매끈하지 않았고 줄도 종종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 안쪽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 옆에 그 편지를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그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해 주기를 어렴풋이 기대하는 듯한 자리였습니다. 정혜의 몸은 그 이후로 조금 더 빠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던 정혜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 참 예쁘네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작은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정혜의 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멈추어 섰습니다. 마치 긴 이야기를 다 마친 사람이 책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처럼 그녀의 마지막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정리하러 온 사람들은 낡은 서랍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옛 영수증들과 메모지, 먼지가 앉은 작은 물건들 사이에서 사진이 든 봉투 하나와 편지가 든 봉투 하나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번의 손을 거쳐 그 봉투는 어느 날 한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편함에서 이름 없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글씨체로 쓰인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조용한 방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터, 운동장, 카페, 결혼식장. 자신의 인생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들이 편지 속 이야기와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남자의 손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다시 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남자는 한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 단어를 불러보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그가 평생 불러왔던 양어머니를 향한 호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부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조용히 맺혔다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남자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넓게 퍼져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인생 어딘가에 언제나 조용히 서 있었던 누군가의 뒷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서 있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 카페에서 계산이 이미 되어 있었던 뜻밖의 친절, 힘들었던 시기에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익명의 봉투, 그 모든 장면들이 서서히 한 사람의 얼굴과 연결되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조용히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책상 서랍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입양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편지 속에서 스스로를 이름 없는 엄마라고 소개했던 사람, 모두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고마움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